저놈을 죽여! 다 죽여버려! 붉은 비가 쏟아지는 제단 위 10년을 기다린 복수의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칼끝이 향한 곳은 원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신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최현의 피 묻은 어깨, 이방의 비웃음, 그리고 아이의 예언. 모든 진실이 뒤집히는 순간 하늘에서 진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미움은 끝났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은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낡은 두레박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줄은 가뭄에 말라붙어 뻣뻣했고 우물 밑바닥엔 갈라진 진흙만 보였죠. 개다리 도주막 주인 영감이 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아, 물 길러 간다더니 또 멍 때리고 앉았냐? 손님들이 목 타 죽겠다고 난리여. 무명은 대답 없이 일어났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삼리 떨어진 샘터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에 닿는 흙먼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최현. 그 이름 석자만 떠올리면 손이 떨린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제로 잡혀가던 날이었어요. 무명은 당시 8살이었고 장독대 뒤에 숨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포졸들이 아버지의 팔을 비틀어 묶고 최현이 밀고장을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던 모습이 생생했죠. 죄인 박진우는 역적 무리와 결탁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했으니 그날 밤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무명은 어머니마저 병으로 잃고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10년.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증오만을 연료 삼아 겨우 숨을 이어갔습니다. 샘터에 도착한 무명은 항아리에 물을 담으며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해진 삼배옷의 덥수룩한 수염, 움푹 꺼진 눈. 18년을 살았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차갑게 벼린 칼날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주막으로 돌아온 무명은 주방 한 구석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좁은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그의 유일한 재산이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이빨 빠진 단검이었습니다. 녹슨 칼날을 쓰다듬자 손가락 끝이 스쳤고 작은 상처가 났어요.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무명은 피를 칼날에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곧입니다. 곧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 칼을 숫돌에 갈았습니다. 지잉, 지잉. 쇳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죠. 낮엔 도주막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고 밤엔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최현의 행적을 살폈어요. 사흘 전 무명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최현이 이번 달 보름에 기우제를 직접 주관한다는 소식이었죠. 고을 사또로 부임한 지 석 달째인 최현은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무명에게 이것은 기회였어요. 사람들이 재래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최현을 제거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계획엔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일이었어요. 무명은 그날도 시장 뒷골목에서 최현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서 말이죠. 가마 행렬이 다가왔고 발을 내딛는 사령들의 발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무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잠깐 가마 안을 훔쳐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뎠죠.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며 길 한가운데로 튀어나갔습니다. 사령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무례한 놈, 사또 행차에 감히. 무명은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엎드린 채로도 가마 안이 보였습니다. 발 사이로 비단 휘장 사이로 최현의 얼굴이 보였어요. 최현은 무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누군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이 가마 밖으로 뻗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거라. 최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령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행렬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무명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나를 알아본 걸까? 아니면 착각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살 꼬마였던 자신을 10년 만에 알아보기란 쉽지 않을 텐데 그 눈빛은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무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주막 골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망설임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타들어간다. 비단 옷이 불탄다. 어린아이의 노랫소리였습니다. 무명은 벌떡 일어나 창틈으로 밖을 내다봤죠. 달빛 아래 한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흙바닥을 밟으며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적 3장이면 되는데 거적 3장이면. 아이는 도주막 앞을 지나쳐 사또 저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명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저런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도 이상했고 부르는 노래도 심상치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무명은 시장에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막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최 사또댁 아드님 말이야. 은겸이라고 하던가. 아, 그 신동이라는 아이 말이지. 듣자 하니 태어날 때부터 앞날을 내다본다더군. 허긴 그 나이에 천자문을 다 떼고 한시까지 짓는다잖아. 근데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더라. 이상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지. 지난달엔 이웃집 할멈 죽을 날짜를 정확히 맞췄다잖아. 무명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최현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앞날을 본다는 신동이라니. 어젯밤 그 노랫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하늘이 타들어가고 비단 옷이 불탄다. 무명은 며칠간 그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은겸이란 이름의 아이는 낮이면 사또 저택 마당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끔 마을 아이들이 놀러 오면 함께 어울리는 듯 했지만 이내 돌을 맞고 쫓겨나곤 했습니다. 요물 같은 놈, 우리 아버지 죽는 날 맞췄다며? 꺼져, 귀신아. 아이들은 은겸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은겸은 웃고 있었어요. 맞으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명에겐 섬뜩하게 느껴졌죠.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우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무명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제례가 끝나고 최현이 저택으로 돌아올 때 담을 넘어 침실로 들어가기로 말이죠. 이빨 빠진 단검으로 목을 그을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를 완성할 것이에요. 해가 저물자 무명은 도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허리춤에 단검을 숨기고 사또 저택 뒷담 쪽으로 향했죠. 사람들은 모두 재단이 있는 마을 어귀로 몰려갔습니다. 저택엔 파수꾼 몇 명만 남았어요. 무명은 어둠 속에서 담을 관찰했습니다. 높이는 2길 정도. 뛰어넘을 수 있었죠. 그는 숨을 고르고 달려들었습니다. 손이 담장 끝을 잡았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발끝으로 담을 차고 안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착지하는 순간 무명은 얼어붙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달빛을 받으며 가부좌를 튼 작은 실루엣. 은겸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무명을 바라봤습니다. 6살 아이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셨군요. 은겸이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한 말투였어요. 무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저절로 허리춤 단검으로 갔죠. 하지만 은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어요. 손에 든 쇠붙이가 너무 차갑군요. 그걸로 뭘 하려고 하셨나요?
무명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 무명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은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옆에 놓인 보따리를 집어들었어요. 걸어와서 무명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안에는 거적대기 3장이 들어 있었죠. 이걸 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쓸 거예요. 하나는 당신이 쓸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은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실이 덮을 겁니다. 무명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가 말하는 아버지란 최현을 뜻하는 걸까? 그렇다면 왜 자기 아버지에게 거적을 씌우라는 걸까? 그리고 자신에게도? 진실이 덮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무슨 소리를? 무명이 겨우 말을 꺼냈을 때 저택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파수꾼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죠. 무명은 황급히 마당 구석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장독대 뒤에 웅크린 채 무명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파수꾼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은겸은 아무 말 없이 제자리에 서서 무명이 숨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파수꾼이 완전히 지나가자 무명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겸은 이미 저택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어요. 마당엔 달빛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명이 숨은 장독대 앞에는 아까 그 거적 보따리가 놓여 있었죠. 무명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거적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죠. 서둘러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주막으로 돌아온 무명은 골방에 거적을 던져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을 준비한 복수가 겨우 6살짜리 아이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뭘 아는 걸까? 왜 날 기다리고 있었지? 거적은 또 뭐란 말인가? 무명은 이빨 빠진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죠. 그는 칼을 쥔 채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다. 내일 기우제 때 끝낸다. 누가 뭐래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겸의 눈빛이, 그 차가운 예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바로 그때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명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목소리의 주인은 최현이었습니다. 무명은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참았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나를 원망하겠지. 당연한 일이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최현의 목소리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명은 혼란스러웠어요. 원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목을 내어줄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구나. 그 아이에게. 내 아버지를.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최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무명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10년간 품어온 증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단검이 떨어져 바닥에 댕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혼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땅은 갈라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기우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무명은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곤 거적 보따리를 바라봤어요. 은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당신이, 하나는 진실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어요. 내일 기우제에 가야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죠.
무명은 거적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을 위해 칼을 다시 갈기 시작했어요. 지잉, 지잉. 쇳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칼을 가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복수가 아닌 진실을 향한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명은 눈을 뜨자마자 거적 보따리를 응시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기우제에 가야 한다는 것.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무명은 도주막을 나섰습니다. 거적 보따리를 등에 메고 마을 어귀로 향했죠. 사람들이 모두 재단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렸고 아이들은 어머니 손을 잡고 뛰어갔어요. 비가 와야 할 텐데. 사흘만 더 이러면 우물이 완전히 마를 거야. 최 사또님이 하늘에 닿는 분이시니 분명 단비를 내려주실 거야. 사람들의 대화가 무명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최현을 믿고 있었어요. 무명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10년 전 누군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재단에 도착하자 무명은 숨이 막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세워진 재단은 어른 키의 3배는 되어 보였어요. 흰 천으로 둘러싸였고 꼭대기엔 재물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쌀, 과일, 술동이.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어렵게 모은 것들이었죠. 재단 앞에는 무당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울을 흔들며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발을 구르고 몸을 비틀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명은 인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재단 옆 큰 나무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라면 최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이 허리춤 단검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쇳기운이 손바닥에 느껴졌죠. 바로 그때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느리고 무겁게 울려 퍼지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재단 뒤편을 바라봤죠. 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눈이 커졌어요. 최현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사또가 입어야 할 화려한 관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거친 거적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게 무슨 차림이람? 사또님이 거적을? 미친 게 아니고서야. 쉿, 조용히 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무명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적? 은겸이 준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 최현이 거적을 입고 있는 거죠? 어젯밤 은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쓸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최현은 느린 걸음으로 재단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곤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어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미천한 종이 감히 여쭙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단비 한 줄기 내려주소서. 최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무명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맞는 걸까? 아니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단 뒤편에서 작은 인형이 나타났어요. 은겸이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천천히 최현에게 다가갔죠.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사또님 아드님이지? 신동이라던데 직접 보니 범상치 않아 보이는군. 은겸은 최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곤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어요. 허수아비였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얼기설기 만든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였죠. 최현이 고개를 들어 은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은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현은 허수아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곤 몸에 두르고 있던 거적을 벗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거적 밑에는 화려한 비단 관복이 있었죠. 최현은 그 관복마저 벗어 허수아비에게 입혔습니다.
무명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겸의 예언대로였어요. 관복이 아버지, 그러니까 최현이 아니라 허수아비에게 입혀지고 있었습니다. 최현은 호도 차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거적을 두르고 제단 밑에 엎드렸어요. 허수아비는 제단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마치 화려한 옷을 입은 최현이 제단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은겸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무명이 숨은 나무 쪽을 향했어요. 정확히 무명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입술을 움직였죠. 보고 계세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명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당들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가 빨라졌고 징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무명은 나무 뒤에 바짝 붙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늘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비가 안 오잖아. 이러다 정말. 바로 그때 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쉭, 뭔가 액체가 튀는 소리였어요. 무명은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보였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지만 무명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빗방울의 색깔이 이상했거든요. 투명한 게 아니라 붉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제단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수아비의 화려한 비단 관복에 닿자 치익하는 소리가 났어요. 천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뭐야? 피야. 도망쳐. 붉은 액체가 제단 주변에 놓인 꽃들에 떨어졌습니다. 꽃잎이 시들고 줄기가 말라 죽었어요. 생생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죽어갔습니다. 무명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게 비가 아니었어요. 독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녹이는 독. 만약 저것이 허수아비가 아니라 최현에게 직접 떨어졌다면. 은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비단옷이 불탄다. 정확히 맞아떨어진 예언이었습니다. 무명은 이제 알았어요. 은겸이 최현을 살리려고 거적을 준 거였습니다. 관복을 입고 제단 위에 섰다면 최현은 저 독비에 녹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거죠? 무명의 눈이 산 위를 향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5~6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죠. 제단 아래 최현은 거적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거적 위로 떨어졌지만 거친 삼배로 만든 거적은 녹지 않았어요. 최현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어요. 무명도 나무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붉은 액체 몇 방울이 그의 어깨를 스쳤고 옷이 지글지글 타들어갔죠. 무명은 재빨리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피부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사람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붉은 비가 그쳤습니다. 제단 위 허수아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려 있었어요. 화려했던 비단 관복은 누더기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무명은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만약 은겸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최현은 저렇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무명 자신도 복수하겠다고 제단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녹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은겸은 두 사람을 구한 겁니다. 최현과 무명 둘 다. 사람들이 모두 도망친 텅 빈 제단에서 최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적을 벗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산 위를 응시했죠. 이방. 최현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명의 귀가 쫑긋했어요. 내 놈이었구나. 최현은 천천히 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망설이다가 뒤를 따랐어요.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산길을 오르자 흙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독액이 흘러내린 흔적이었죠. 최현은 흔적을 따라 올라갔고 무명은 나무 뒤에 숨어 그를 미행했습니다. 얼마 오르지 않아 빈터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엔 큰 항아리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항아리 안에는 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죠. 이방이었습니다. 고을의 이방과 아전 5명이 최현을 보며 씩 웃고 있었어요. 오, 사또님. 살아계시네요? 이방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끝입니다. 최현은 가만히 이방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10년 전에도 내가 그랬지. 박진우를 역모로 몰아 죽인 것도. 무명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진우. 그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이방이 킥킥 웃었습니다. 오,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내가 했죠. 그 바보 같은 선비를 역적으로 만들어 죽였어요. 당신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잖아요. 무명은 나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나무 껍질을 파고들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왜 그랬느냐? 진우는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잘못? 이방이 비웃었습니다. 그 인간이 고을 곡식 장부를 조사하려 했거든요. 우리가 10년간 빼돌린 걸 알아채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였죠. 당신 친구였다고요? 그래서 영모 밀고장에 당신 이름을 넣었던 건데. 어때요? 친구 죽이는 기분이? 최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무명은 이제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최현이 아니었어요. 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현은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거죠. 10년간의 증오가 잘못된 대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이방이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죽어야죠. 그리고 그 이상한 아들놈도. 신동, 웃기고 있네. 그냥 요물일 뿐이야. 아전들도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최현을 포위했죠. 무명은 허리춤 단검을 만졌습니다. 10년을 갈아온 복수의 칼. 하지만 이제 그 칼날은 다른 곳을 향해야 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셔야죠. 은겸이었습니다. 무명이 숨은 나무 뒤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당신의 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구하려면. 은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단검을 꺼내 들고 일어섰죠.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진짜 원수에게 갚을 시간이었어요. 무명은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단검을 높이 쳐들고 이방을 향해 달려갔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바뀌었죠. 최현이 아니라 이방. 아버지를 죽인 진짜 살인자. 이계 자식? 무명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이방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무명의 칼날이 번쩍였고 이방은 황급히 칼을 들어 막았습니다. 강, 쇳소리가 울려 퍼졌죠. 누구냐? 이방이 소리쳤습니다. 무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10년간 갈아온 칼날이 공기를 갈랐죠. 이방의 팔에 피가 튀었습니다. 이방이 비틀거렸습니다. 아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5명이 무명을 둘러쌌습니다. 최현이 외쳤습니다. 위험해, 물러서. 하지만 무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갔어요. 칼을 돌려 첫 번째 아전의 칼을 쳐냈습니다. 두 번째 아전이 옆에서 찔러왔지만 무명은 몸을 낮춰 피했죠. 그리곤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10년간 무명은 칼을 갈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도 단련했어요. 도주막에서 물동이를 나르고 땔감을 패고 온갖 힘든 일을 하며
근육을 키웠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죠. 세 번째 아전이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무명은 돌아서며 칼로 막아냈어요.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동시에 왔습니다. 아무리 무명이라도 5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칼날이 무명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죠. 무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픔 따윈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현이 뛰어들었습니다. 아전 하나를 밀쳐내고 무명 옆에 섰어요. 함께 싸우자. 최현이 말했습니다. 무명은 그를 흘끗 봤어요. 10년을 원수로 여긴 사람.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등을 맞댔어요. 이방이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둘이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죽여, 다 죽여버려. 아전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무명과 최현은 칼을 휘둘렀어요. 쇳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캉, 캉, 캉. 무명의 칼이 한 아전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아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최현의 칼이 또 다른 아전의 팔을 쳤습니다. 칼이 떨어지고 아전이 주저앉았죠.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무명과 최현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방은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게도 아전들을 방패 삼아 숨어 있었죠. 무명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만은 반드시. 남은 아전 셋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무명은 칼을 막아냈지만 발이 헛디뎠어요. 바위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순간 아전의 칼이 목을 향해 날아왔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최현이 무명을 밀쳤어요. 무명은 옆으로 굴렀고 칼은 빗나갔습니다. 대신 최현의 어깨에 칼날이 박혔어요. 최현이 신음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죠. 무명은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님, 무명이 소리쳤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어요. 최현은 어깨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명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이방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었죠. 10년을 잘못된 증오에 빠져 산 자신에 대한. 무명이 포효했습니다. 단검을 휘두르며 아전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미친 듯한 공격이었습니다. 아전들이 밀려났죠. 첫 번째 아전의 칼을 쳐낸 무명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전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아전이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무명이 그의 뒤노깃을 잡아 끌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아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아전은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무명은 그를 지나쳐 이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기다려. 이야기를 하자고. 돈을 줄게. 많이 줄 수 있어. 무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방은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제발, 내 아버지 일은 미안하게 됐어. 내가 잘못했어. 이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명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높이 쳐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최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려라. 무명은 칼을 내리지 않은 채 돌아봤습니다. 최현이 어깨를 감싸고 일어서 있었어요. 피가 계속 흘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자는 관가에서 심판받아야 해. 내 손을 더럽히지 마라. 최현이 말했습니다. 무명은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칼을 내리라고요? 이방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무명이 망설이는 틈을 타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단도였습니다. 무명을 향해 던졌죠. 죽어라. 단도가 날아왔습니다. 무명은 피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단도는 무명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은겸이었습니다. 6살 아이가 팔을 벌리고 무명 앞에 섰어요. 단도가 아이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튀었죠. 으윽. 은겸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서서 무명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무명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구했어요. 처음 본 자신을, 원수의 아들이라 여긴 자신을. 최현이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은겸아. 아버지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최현은 아들을 껴안았어요. 피 묻은 작은 팔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있다. 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명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단검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바위에 부딪혔죠. 10년간의 증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된 증오였어요. 그리고 그 증오 때문에 진짜 적을 못 봤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친구를, 자신을 살리려 한 아이를. 이방은 그 틈을 타 달아나려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횃불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붉은 비를 피해 도망쳤던 그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노인이 이방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독을 뿌렸어. 잡아라.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이방은 포위당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방이 허둥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바닥에 눕혔어요. 누군가 밧줄을 가져와 손발을 묶었습니다. 노인이 최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또님 괜찮으십니까? 최현은 은겸을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하지만 이 아이가... 노인이 은겸의 팔을 봤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어요. 천을 찢어 감싸면 될 정도였죠. 다행입니다. 깊지 않습니다. 노인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무명은 멀찍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10년을 채운 증오가 사라지니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은겸이 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돌려 무명을 봤습니다. 그리곤 손을 내밀었어요. 오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무명에겐 크게 들렸습니다. 무명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최현이 무명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최현의 눈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명의 눈엔 혼란이 가득했죠. 내가 박진우의 아들이구나. 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나는 정말 막으려 했어. 하지만 역부족이었지. 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내 절친이었다. 함께 과거를 보러 가고 함께 술을 마시던 그런 친구였어. 그런데 내 눈앞에서 역적으로 몰려 죽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무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10년 만에 저는 사또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무명이 겨우 말했습니다. 밀고장을 읽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또님이 아버지를 죽인 줄 알았습니다. 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이방 놈들이 억지로 시킨 거였지. 거부하면 나까지 역적으로 몰릴 판이었어. 나는 비겁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은겸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미움은 끝났어요. 이제 진실만 남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구름이었어요. 붉은 독이 아니라 회색빛 비구름.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무명의 이마에 닿았어요. 차갑고 깨끗한 빗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비다, 진짜 비야. 하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무명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과 섞였습니다. 10년간의 가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땅의 가뭄도 마음의 가뭄도. 은겸은 여전히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둘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무명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무명은 사또 저택 행랑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구리 상처에 약을 바르고 천을 감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10년을 원수로 여긴 사람이 실은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모든 게 뒤집혔죠. 무명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최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무명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예,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최현이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괜찮아 보였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돌려주려고 왔네. 최현이 내민 것은 무명의 단검이었습니다. 이빨 빠진 녹슨 칼.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무명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어제 산에 떨어뜨린 걸 주워왔네. 이 칼, 내가 진우에게 준 거야. 무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과거 보러 갈 때 호신용으로 줬지. 좋은 칼은 아니었지만 진우는 늘 차고 다녔어. 자네를 지키겠다고. 최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가 죽던 날 이 칼도 압수당했어. 하지만 나는 몰래 빼돌렸지. 언젠가 자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 무명은 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사또님, 이제 그만 사또님이라 부르게. 나는 자네 아버지 친구일 뿐이야. 현이라 불러주게. 최현이 무명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간 잘못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오에 빠져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현 어르신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8살 아이가 아버지 잃는 걸 봤는데 어찌 바르게 잘할 수 있겠나? 잘못은 나한테 있어. 내가 진우를 지켰어야 했는데. 최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나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네. 진우가 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묵살당했어. 이방 놈들이 권력자들과 짜고 꾸민 일이었거든. 나는 힘이 없었지. 무명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최현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그 뒤로 나는 벼슬을 내려놓고 숨어 살았네. 하지만 3년 전 이방놈이 이 고을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다시 벼슬을 청해 사또로 왔지. 진우의 누명을 벗기고 이방을 처단하려고. 최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네를 찾으려고. 살아있다면 분명 복수하러 올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기다렸네. 무명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최현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은겸이가 자네를 알아봤어. 처음 저택담을 넘어온 날부터. 그 아이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거든. 최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적을 준비한 것도 은겸이었어. 독비가 내릴 거라고 했지. 나는 처음엔 안 믿었네. 하지만 그 아이 말을 따라야 산다는 걸 알았어. 무명은 은겸을 떠올렸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모든 걸 예견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구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은겸이 들어왔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깨어 계시는군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무명은 황급히 일어나 절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은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아이는 무명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보자기를 풀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어요. 무명은 펼쳐봤습니다. 그리곤 숨이 멎었습니다. 종이엔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거든요. 무명이 어릴 적 배운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현에게 이 편지가 내 손에 닿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네. 자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하지만 부탁이 있네. 내 아들 무명을 부탁하네.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지. 자네가 돌봐주게.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려주게. 내가 역적이 아니었다고. 나라를 사랑했다고. 무명이가 자라서 자네를 원망할 수도 있네. 내가 죽는 자리에 자네가 있었으니. 하지만 이해해주게. 자네는 내 유일한 친구이자 무명이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니.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무명이를 잘 부탁하네. 박진우 올림. 무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건 어디서? 무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현이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죽기 전날 밤 몰래 보낸 편지야. 자기가 죽을 걸 알았던 거지. 나는 이 편지를 평생 간직했네. 자네에게 돌려줄 날을 기다리며. 무명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현을 오히려 믿으라고 했죠. 무명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10년간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현은 무명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은겸은 작은 손으로 무명의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운 뒤 무명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곤 최현을 봤어요. 이 방은 어찌 됐습니까? 최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관가에 가뒀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입니까? 이 방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 최현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방은 지난 10년간 고을 곡식을 빼돌렸네. 엄청난 양이야. 그런데 그걸 혼자 처리할 순 없어. 조정의 누군가와 결탁했을 거야. 무명은 긴장했습니다. 그럼 이 방을 신문하면 그게 문제야. 최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방이 입을 열지 않아. 자기 혼자 했다고만 우기지. 뒤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려는 거야. 아마 그쪽에서 협박했겠지. 말하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무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산에 남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독을 담은 항아리들. 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그걸 조사하면. 그리고 독을 만든 사람도 찾아야 합니다. 이 방 혼자 저런 걸 만들 순 없으니까요. 무명이 말했습니다. 은겸이 끼어들었습니다. 절에 있어요. 두 사람이 아이를 봤습니다. 뭐가 절에 있다는 거냐? 최현이 물었습니다. 독을 만든 사람이요. 동쪽산 중턱 폐사에 승려가 살아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은겸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명과 최현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은겸의 말은 늘 맞았거든요. 가봐야겠네. 최현이 일어났습니다. 전 함께 가겠습니다. 무명도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괜찮겠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명은 단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아버지의 칼이었죠. 이제 이 칼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쓰일 겁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땅이 촉촉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무명과 최현은 말을 타고 동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은겸은 저택에 남았어요. 다친 몸으로 먼 길을 갈 순 없었거든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무명은 생각했습니다. 복수에 매달린 10년.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죠. 폐사가 보였습니다. 무너진 기와와 쓰러진 기둥.
오래전 버려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었죠. 무명과 최현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 한가운데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여드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노승이 말했습니다. 무명과 최현은 멈춰 섰습니다. 누굴 기다렸다는 겁니까? 최현이 물었습니다. 노승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자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소.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걸. 노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독을 만든 건 나요. 이방의 부탁으로. 하지만 나는 속았소. 기우제를 위한 거라고 했거든. 하늘을 속여 비를 내리게 하려는 거라고. 노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줄은 몰랐소. 알았다면 절대 만들지 않았을 거요. 최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럼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이방을 처벌하기 위해.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요. 무명은 안도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이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승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이방 뒤에는 더 큰 어둠이 있소. 조정의 고관이 연루되어 있지. 함부로 건드렸다간 당신들도 위험할 거요. 최현과 무명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어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아야 했죠. 무명은 단검을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이제 이 칼은 정의를 위해 쓰일 겁니다. 가겠습니다. 무명이 말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아버지를 위해서. 최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네. 친구를 위해서. 둘은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관가로 돌아가 이방을 신문할 겁니다. 그리고 배우를 밝혀낼 거예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관가로 돌아온 무명과 최현은 곧바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노승도 함께였어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죠. 감옥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이방이 보였어요.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명을 보자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 내 놈이. 이방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현이 쇠창살 앞에 섰습니다. 이방,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배우가 누군지 말하게. 이방은 비웃었습니다. 배우? 그런 건 없어. 나 혼자 한 일이야. 거짓말 마라. 내가 혼자 10년간 곡식을 빼돌리고 독을 만들고 그 모든 걸 할 순 없어. 최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방은 입을 다물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무명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방도 겁먹고 있다는 것을. 배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기에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노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내가 부탁한 독을 만든 사람이네. 이제 모든 걸 증언하겠네. 내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지.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 당신이 왜 여기에? 진실을 밝히려고 왔지. 나도 공범이었으니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너만 벌 받을 순 없어. 노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방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말하면 내 가족이 죽어. 그 순간 무명은 알았습니다. 이방에게도 지킬 것이 있다는 걸.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이가 있었어요. 무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진실을 말하시오. 그래야 당신도 가족도 살 수 있소. 이방이 무명을 봤습니다. 무명은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배우를 밝히지 않으면 당신은 영모제로 죽을 거요. 온 가족이 연좌될 거고. 하지만 지금 협력하면 조금이나마 형을 줄일 수 있소. 이방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이방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좋아. 말하겠어. 최현이 사령을 불렀습니다. 붓과 종이를 가져와라. 사령이 달려가 준비물을 가져왔어요. 최현은 직접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영의정 김상원이 시킨 일이야. 최현의 손이 멎었습니다. 무명도 숨을 죽였어요. 영의정이라니.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김영의정은 10년 전부터 각 고을의 곡식을 빼돌렸어. 전국에 심어둔 아전들을 통해서 나도 그중 하나였지. 이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장부를 조사하려 하자 김영의정이 명령했어. 제거하라고. 그래서 역모로 몰았던 거야. 무명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진짜 배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최현 사또가 이 고을에 오자 김영의정은 또 명령했어. 최현도 제거하라고. 그래서 기우제 때 독을 뿌린 거야. 이방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거부하면 내가 죽으니까. 최현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정확했어요. 기록을 마치자 최현은 이방을 봤습니다. 이 증언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네. 하지만 조금이나마 참작은 되겠지. 이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명과 최현은 감옥을 나왔습니다. 노승도 함께 나왔어요. 밖은 환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무명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무명이 물었습니다. 최현은 기록한 종이를 들어보였습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리겠네. 김영의정의 죄를 밝히고 진우의 누명을 벗기겠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영의정의 힘은 막강할 텐데. 그래서 혼자 하지 않을 거야. 최현이 무명을 받습니다. 나에겐 친구들이 있네. 조정에 있는 의로운 관료들. 그들과 함께 싸울 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전 무엇을 도울 수 있습니까? 최현이 무명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는 이제 제대로 살게. 증오가 아니라 희망으로. 그게 진우가 바라던 거야. 무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오자 은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다 끝났나요? 은겸이 물었습니다. 응, 끝났단다. 최현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우리를 살려줬어. 은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봤을 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현이 물었습니다. 은겸은 무명을 봤습니다. 그리곤 말했어요. 저분은 이제 무명이 아니에요. 이름을 되찾으실 거예요. 무명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맞았어요. 이젠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히 살 수 있었죠. 박무명이 아니라 무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광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제 진짜 이름이에요. 최현이 웃었습니다. 광명. 빛으로구나. 어울리는 이름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최현과 은겸 그리고 광명. 마치 한 가족처럼요. 밥을 먹으며 최현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할 생각인가? 광명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대답했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글도 학문도. 아버지처럼 올바른 관료가 되고 싶어요. 최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네. 진우가 못다한 걸 내가 이어가겠어. 은겸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린 형제가 되는 거네요. 광명은 은겸을 봤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형이라 부르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린 형제야. 광명이 은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광명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도 이랬었죠. 아버지가 끌려가던 밤.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명은 그때 맹세했어요.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명은 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쳐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현 어르신은 적이 아니었어요. 친구였고, 제게는 두 번째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광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던 대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가 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광명은 편지를 품에 넣고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현이었어요. 잠이 안 오나? 예, 생각이 많아서요. 광명이 대답했습니다. 최현이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하늘을 봤어요. 진우가 자네를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최현이 말했습니다. 증오를 버리고 용서를 택했으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 용서한 건 아닙니다. 광명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해하게 됐어요. 모든 일엔 이유가 있고 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생각이야.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현이 물었어요. 거적 말이야. 은겸이가 준 거죠? 하나는 내가 썼고 하나는 자네가 썼지.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뭘 덮었을까? 광명은 생각했습니다. 은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이 덮을 거예요. 진실. 광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을 덮었던 게 아닐까요? 1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드러났으니까요. 최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진우의 아들이야. 똑똑하구나. 그때 방에서 은겸이 나왔습니다. 졸린 눈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광명 형. 같이 자요. 아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현과 광명은 웃으며 은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은 나란히 누웠어요. 은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광명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광명은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밤비였어요. 땅은 촉촉이 젖었고 말랐던 나무들이 푸르게 살아났습니다. 광명은 비를 맞으며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보며 두 팔을 벌렸어요.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광명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은겸이 옆에 왔습니다. 아이도 비를 맞으며 웃었어요. 형,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광명이 은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함께 가자. 빛을 향해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단비는 땅을 적시고 마음을 씻어내렸어요. 10년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이제 봄이 올 겁니다. 광명은 미소 지으며 앞을 봤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험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엔 은겸이 있었고 최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광명 자신이 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박광명이었어요. 빛을 품은 이름, 희망을 품은 사람. 그는 걸었습니다. 비 내리는 마당을, 새로운 삶을, 밝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